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닭종이 인형 작가 김영희의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입니다. 이 책은 1992년에 한 세실리아님이 제 본명 축일을 축하하는 선물로 준 책이네요. 당시에 무척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거의 30년 만에 다시 펼쳐보니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한 작은 동양인 여자가 남편이 죽자 아이 셋을 데리고 독일로 훌쩍 떠나 14살 연하의 독일인 남자와 재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더 낳습니다. 닭종이 인형 작가인 김영희는 자기 아이들 5을 돌보며 하루 5시간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 작품을 만드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 세계적인 종이 조형 작가로 명성을 얻은 그녀는 자신이 숨가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그녀의 초록빛 사랑과 따뜻한 모성으로 키워낸 아이들과 유럽 속에서 닭종이 인형 작가로서 성공하기까지의 고통과 환희를 이 책 속에 진솔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김영희는 1944년 경주 사업가 집안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유복하게 자랐지만 5살 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는 서울로 유학을 가고 충북 제천집에서 요양하던 아버지 곁에 남은 건 막내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을이면 성취하는 몸으로 문풍지를 바르셨는데 헌 문풍지가 마당에 소복히 쌓였다고 합니다. 그걸 주워 조물락조물락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막내딸이 여성 정치인이 되기를 바랐지만 손재주 많은 막내딸은 홍익대 미대와 동대학원에서 회화와 조각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에는 중학교 미술교사로 교편을 잡았습니다. 어느 양반집 아들과 결혼해 이남 1녀를 낳고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뜨고 32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한동안 시부모를 모셨지만 1981년 독일로 훌쩍 떠나갑니다. 독일에서 결혼한 14살 연하의 남편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더 낳았는데 자폐를 앓는 아들 프란처의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독일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1. 맨헨의 노란 민들레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1. 맨헨의 노란 민들레. 노란 민들레가 맨헨 건교에 한없이 쏟아져 깔리고 있었다. 키닌의 봉지를 쏟아 급히 주워 담으며 느끼던 노란 현기증의 어린 시절. 그 아지럼증이 나른한 봄날 속에 핑그르르 맴돌고 있었다. 지천에 핀 민들레 때문일까? 저쪽 끝에는 드물게 보는 푸른 하늘에 나폴나폴 까만 머리카락을 날리며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토마스는 내 이마를 만져주며 외로운가 물었다. 그럴까? 그 외로움이 봄날의 내 생각과 풍경을 뒤범벅시키고 있는 걸까? 맨헨에 정착한 뒤로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심한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것은 심하게 줄달리기를 하며 내 생활에 자주 침투하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아이들이 꽤 익숙한 독일 말로 토마스 토마스 날 잡아봐 외치며 뒤따라오고 있었다. 내 체구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흔들림을 느끼며 잔디에 주저앉자 욱 하고 구역질이 났다. 끝없이 맹물을 뱃속으로부터 토해냈다. 임신이구나. 나는 낮게 외치며 잔디에 드러누워 버렸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새털처럼 흩어지고 뽀얀 구름들은 내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또 하나의 우주를 당돌하게 품게 된 것이다. 토마스의 아이를. 23살 독일 청년 토마스에게는 첫 번째 아이지만 내게는 네 번째 임신이었다. 나는 독일 나이의 어머니 역을 또 맡아야 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늘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다. 이곳에서는 절대 못 살겠다고. 나는 이제 독일 아이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부드러운 밤색머리의 토마스는 연인이라는 감상적인 끈을 둘러매고 있었을 뿐 남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끈을 언제고 풀고 집집마다 김치 먹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지향성을 감지한 토마스는 자신의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내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곤 했다. 이제 그 감상적인 끈 대신에 질긴 태아의 끈이 우리 둘의 존재를 동여매게 된 것이다. 진짜로 나는 독일 여편네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했다. 내가 매년에 조롱조롱 아이 셋을 데리고 보따리도 주렁주렁 그만큼 달고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온 장발의 토마스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폭설의 하얀 풍경들. 나는 모든 것이 의아하기만 했다. 토마스가 볼이 빨간 앳된 청년인데 새삼 놀랐고 거리마다 스키를 끌고 다니는 울긋불긋 방한복 차림의 독일 사람들도 기이했다. 나는 우주의 저 끝에서 이 끝으로 온 것이었다. 나는 꼼짝없이 마술에 걸린 중년 여자 신세임을 차츰 깨닫고 그를 만난 기쁨보다는 서러움이 목으로 치밀어 올랐다. 어쩌자고 이랬지? 나는 심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엄마,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엔 눈이 되게 많이 왔다. 윤수는 신이 난 듯 팔을 높이 흔들었다. 회사에서 특별 휴가를 내고 마중 나온 토마스의 아버지는 깊은 포옹으로 우리를 반겼다. 집에는 그의 어머니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며 일일이 이름을 물어주었다. 그녀는 유진, 윤수, 장수 세 아이의 이름을 독일식 발음으로 수첩에 적고 몇 번이고 연습해 보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토마스가 우리 집은 딴 곳에 있으니 가자고 했다. 아이들은 독일 말을 알아듣지 못해 소닭 보듯이 멍하니 눈만 굴리며 있다가 눈치껏 따라 나섰다. 토마스가 말한 우리 집이란 곳은 메넨 중앙역에서 전철을 타면 20분 만에 닿을 수 있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평범한 도시 그레벤젤이라는 곳에 있었다. 얼핏 보면 내가 살던 개봉동과도 닮은 데가 있는 전철 구역권이었다. 토마스가 한국말로 우리 집이라고 다시 설명하자 아이들이 환호를 질렀다. 야, 큰 집이다. 미국 침대도 있네. 토마스는 크리스마스 과자를 굽고 따뜻한 차를 끓이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자고 나면 눈이 수북수북 쌓였다. 그해 겨울 내내 눈이 내렸다. 온 천지가 하얗고 밤새 내린 눈을 치울 사이도 없이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또 내렸다.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아 아이들은 집에서 한국말로 제잘되고 놀았고 결혼하느라 한 학기를 쉰 토마스는 새 학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눈 속에 갇힌 짐승들처럼 깊은 겨울 굴 속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토마스는 레이너 박사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겨울쥐처럼 동굴 속에 갇혀 산다고. 어느 한가한 오후 쨍하며 반사되는 햇살로 흰 곳이 곳곳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잘 디잔 보석들은 찬란한 빛으로 그 오후를 수놓고 있었다. 그 반사되는 눈들의 눈부신 빛발 속에서 나는 섬뜩 불안을 느꼈다. 그 불안감은 점점 형체를 뚜렷이하고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다 놀면 어쩌나. 누군가 한 사람은 벌어야 하는데. 날마다 시장에 가서 쌀도 사고 버터도 사고 우유도 샀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내 머릿속에는 저질스런 경제학이 떠오르고 있었다. 언제나 환하게 웃는 평화로운 저 독일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서툰 독일어로 어느 날 밤 조심스레 그 경제학을 꺼냈다. 돈은 어디서 나지? 그는 멍하니 눈만 껌뻑이고 있다가 부스럭거리고 일어나더니 저금 통장을 보여주었다. 끄트머리에 붙은 숫자는 아주 조그만 액수일 뿐이었다. 그는 설명했다. 결혼 백금 반지 얼마, 한국에 갔다 온 비용 얼마,
또 집세 보증금 얼마. 세세 목목 그 설명은 잘고 정확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없는 것이었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 곳은 작은 정원과 꽤 큰 응접실, 방 6개짜리 3층 연립주택인데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월세집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다가 차츰 얼어오는 손발과 심장이 멎는 듯한 냉혹한 현실에 경악해버렸다. 5명으로 구성된 식구 전체가 무직인 셈이었다. 이제 꼼짝없이 직업이 없는 가장을 중심으로 거친 바다에 뜬 배는 항해를 계속해야만 했다. 얼핏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으나 고국에도 내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었고 체면까지도 잃어버린 상태였다. 개봉동에 있던 20평짜리 아파트를 판 돈은 독일 오는 이사 비용과 비행기 싸구로 나가고 6달이 넘자 조금 남아있던 돈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 토마스 로스는 꿀같이 달콤한 신혼의 시기였지만 40살 가까운 한국 여자는 근심 걱정과 불안에 떠는 낭만이라곤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했다. 사랑의 운율은 폭포처럼 흘러넘쳤지만 내 머릿속은 반대로 간단한 경제학으로 꽉 차 있었다. 독일 청년의 성실한 사랑의 기쁨이 내게는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사랑의 모험으로 한 과부가 젊은 남자에게 반한 것까지는 좋다 하여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내 아이 셋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눈이 머질 때면 통통한 방한복을 입은 아이 셋을 데리고 뒤 벌판으로 산책을 나서곤 했다. 노을이 훨훨 타올라 하얀 지평선에 부딪히며 펼쳐졌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새떼들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너희들은 좋겠다. 식구끼리 모두 고향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 나는 웅얼거리며 땅금이 지는 들녘에서 이방인으로 헤매다녔다. 철없는 아이들은 끝없이 제잘되고 엄마, 새들은 어디로 날아가지? 유진이가 묻는 말에 김일성 때려잡으러 간다? 엉뚱하게도 윤수가 대답을 했다. 윤수는 그때 왜 늘 김일성 코 빼고 눈 빼고 같은 잔인한 말들만 했던 것일까? 개봉동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통 찌꺼렸던 말이었다고 했다. 엄마, 나는 이 미국에 온 거 좋다? 왠 줄 알아? 전두환 대통령 연설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선생님이 감상문 쓰라는데 난 생각이 안 나서 못 썼거든. 선생님은 내가 슬쩍 앉는 걸 모르고 혼내키지 않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들키기 전에 미국으로 와버렸잖아? 신나지? 아이들은 항상 독일을 미국이라고 불렀다. 그럭저럭 독일 생활은 이어져 갔다. 아침에 개봉동인가 하고 눈을 부시시 뜨면 외국 여자가 창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부지런한 프리들 아줌마가 이른 아침 청소를 하는 풍경이었다. 아, 여기가 독일이구나. 나는 한국과 독일이라는 두 개의 현실 사이에서 매일 당황해했다. 두 나라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다. 현실은 과거의 현실이었고 독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나라였다. 시장에도 가고 청소도 하고 생활 속의 여자로 사는 내게 독일 사람들은 가끔씩 물어왔다. 토마스와 어떤 사연으로 결혼했는가고. 그런 물음들은 긍정적인 질문일 수도 있었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때도 있었다. 아이 셋 가진 과부가 미래를 위해서는 남편이 꼭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나라에서 자란 독일인다운 질문이기도 했고 독일의 젊은 처녀도 시집을 못 가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늙은 동양 기생 같은 여자가 장래가 창창한 독일 청년을 가로채다니 하는 가시돋친 질문이기도 했다. 나는 좋건 싫건 그와의 결혼을 자세하게 고백해야만 했다. 마치 진술서를 쓰듯 곧이곧대로 얘기하곤 했다. 이힐리베디. 그 이유는 결혼의 큰 줄기인 리베, 사랑의 고백 때문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궁무진한 얘기를 담게 될 커다란 약속인가. 사랑의 고백서는 1981년 봄부터 시작된다. 1981년 봄, 내 첫 번째 유럽 전시. 메넨 시립박물관 전시회가 끝나고
토마스는 밤 산책을 하자고 제의했다. 마리안 플란츠 광장에는 행인들의 발길이 뜸했고 딸랑딸랑 돌아가던 인형탑도 멈춘 시간이었다. 한적한 밤거리의 골목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거닐었다. 밤 맥주집에서는 간간히 웃음들이 흥겹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맨헨의 밤거리 골목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자잘한 돌들이 모자이크 무늬를 이루며 깔린 골목길은 가도 가도 침묵의 터널 같았고 그 고요함 속으로 옷을 스치는 소리까지 쏟아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고요로움이었다. 그 조용함이 어색하게 내 몸을 감쌌다. 내 곁에는 20대의 성실한 청년이 걸어가고 나는 무슨 말을 꺼낼까 궁리를 했다. 한국말은 안 되겠고 독일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걷어낼 능숙한 문장을 만들기에는 실력이 모자랐다. 그 침묵은 점점 두껍게 다가와 숨까지 막히게 했다. 여자와 남자의 동행이란 이런 것일까? 햇볕 아래에서는 영어도 곧잘 짓거렸고 그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려먹으며 안내원 이상의 생각을 안 해보았는데 그 똑같은 남자가 지금 다른 느낌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 압력은 밤의 정적 때문이었다.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그 수밖에 없었다. 침묵이 오래 계속되자 끈기 없는 나는 가슴이 뛰고 얼굴도 달아올랐다. 어색한 것도 정적도 부자연스러움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몰고 오고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밤이라 다행이다. 내 얼굴빛을 못 봐서. 내가 너무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해서 별것 아닌 일들을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닐까. 나는 반성까지 하며 계속 그와 나란히 걸었다. 맨헨의 아기자기한 골목들을 벗어나자 큰 광장이 나왔다. 좀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절대로 둘이서 밤 산책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곤욕은 다시 안 치러야지 하고 말이다. 나는 될수록 한국에 두고 온 아이들을 생각하려 애썼다. 그리고 계속 따라 걸었다. 광장으로 나오자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 맥주 마실까? 나의 물음에 노라는 간단한 대답을 흘리고 토마스는 계속 걷기만 했다. 내 물음은 어색하게 어둠 속에 희미하게 묻혀버리고 정적은 다시 계속되고 가로등은 졸고 있었다. 일리베디. 토마스가 나의 어깨를 꽉 쥐어오며 그 사랑의 단어들을 독일 시처럼 엎조렸다. 그의 긴 머리카락들이 내 얼굴 위로 물결처럼 쏟아져 내렸다. 갑작스런 일들이었다. 참 어이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여자에게 사랑이란 말같이 향기롭고 반할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참 어이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여자에게 사랑이란 말같이 향기롭고 반할 말이 또 어디 있을까? 그 말들은 문장이기 이전에 사람의 냄새가 묻어나는 언약이었다. 나는 기막힘의 상식을 넘어 감동을 하고 말았다. 사랑의 고백을 저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을까? 아, 그랬다. 내가 못 느꼈을 뿐 맨헨 공항에서부터 그는 아름다운 눈길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의 숙소 앞에 꽃을 들고 왔다. 아름다운 짓을 하는 청년도 있구나 하고 나는 가볍게 감동을 했다. 매일 나는 그 꽃들을 병마다 꽂아 놓았다. 콜라병, 찻잔, 작은 유리병에. 그리고 가끔씩 그는 자기 집 정원에서 지난 가을에 딴 것이라며 찌그러진 사과도 가지고 오고. 그가 꽃을 가져올 때마다 꽃다발에 비해 좀 큰 남자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4월의 맨헨에는 눈이 내렸다. 그러다 갑자기 금사라기 같은 햇볕이 퍼졌고 또 어느 순간에 눈발이 흩날렸다. 그 변덕 많은 4월의 날씨에도 잘디잔 꽃들이 눈더미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스니크로케, 눈꽃방울, 그것은 연하디 연한 애잔한 꽃들이었다. 그는 매일 그 꽃들을 작은 다발로 묶어 내게 전해주곤 했다. 꽃다발이라야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것이었다. 밤이면 등불 밑에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는 맨헨에서 별거 다 보고 좋다고.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유진, 윤수, 장수 보고 싶어 빨리 한국으로 날아가겠다고. 편지를 쓰다 무심코 고개를 들면
흰 꽃들이 입을 오므리고 졸고 있었다. 달랑달랑 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방을 휘 둘러보니 구석구석에 튤립, 장미, 극락화 그리고 잔잔한 방울꽃들이 가득했다. 문득 가슴속에 행복이 냇물처럼 찰싹거렸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다음 날엔 숙소에서 나가고 싶질 않았다. 그와 전시회를 보러 간다든지 음악회에 간다는 것은 어색한 내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감기라는 핑계를 대고 나는 어머니의 위치를 찾고 싶어 하루는 꼼짝 안 하고 싶었다. 친구들에게 엽서를 쓰고 라디오 음악을 듣고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면서 그가 갖다 준 꽃들은 밤이 되자 일제히 속삭이기도 하고 외치기도 했다. 이힐리베디히라고. 중년 여자는 사랑의 마약을 마셔버린 것이다. 그 마약은 매일매일 몸속에 스며들어 취해버리고 말았다. 안 된다 고개를 저으면 저을수록 그의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로 여겨졌다. 그 말은 점점 더 선명히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속에선 훨훨 타올랐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나는 매일 자신을 질책했다. 나는 취해 있으면서도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독일과 한국은 지도만 봐도 지구상의 양 끝이었다. 나는 먼 나라 동방에서 온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메넨이라는 도시에서 깨달았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날 사랑의 몽유병도 깨끗이 치유되리라 믿었다. 며칠간 그와 만나지 않을 때에도 계속 그는 아침마다 꽃을 보내왔다. 꽃 속에 묻혀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었다. 며칠 사이에 난 좀 튼튼한 신경을 갖게 되었다. 남자들은 수시로 아내를 두고도 오입을 하는데 이곳에 있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들 누가 알겠는가. 더군다나 입 싹 닦고 양치질까지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누구라서 알까 하고. 바람핀 얘기는 누구한테도 할 필요 없어요. 유럽 가거든 마음대로 놀다 오는 거야. 어느 시인의 아내는 작은 송별회에서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배짱 좋은 저지의 여편네가 될 결심을 했다. 그쪽이 마음이 편했다.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냐고. 나는 질긴 저질스런 이유들을 찾아내기에 골몰했다. 그가 플로렌스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다. 나는 속으로 무서울 거 없지 뭐 하고는 예스라는 대답을 명랑하게 해버렸다. 이곳까지 와서 이탈리아 여행을 못 가고 가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잘된 일이야. 나는 계속 배짱 두둑한 마음을 다져갔다. 독일 국경선을 넘자 이탈리아의 훈훈한 봄바람이 토마스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흩어졌다. 볼이 빨간 청년 토마스는 행복한 표정으로 운전을 했다. 휘바람도 불고 그가 좋아하는 바흐와 베토벤도 듣고 그가 작곡한 재즈 피아노 곡도 들었다. 독일에서보다 나뭇잎들이 꽤 널쩍널쩍했고 활짝들 피어 있었다. 플로렌스에는 고 미술품이 많고 다양한 양식의 건물이 있어. 설명을 하는 그는 줄곧 나와 함께하는 여행에 흥분한 모습이었다. 고풍스런 호텔에 그는 방 2개를 예약해 두었다. 그와 날마다 교회와 공원과 성들을 둘러보며 다리가 아프도록 돌아다녔다. 우리는 어느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플로렌스는 가죽 제품이 유명하다며 치자색 양피 코트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올리브색 레인코트와 함께 가죽 코트를 상자에 싸게 했다. 그날 저녁을 먹은 후 나는 호텔 방에서 개봉동 나의 아이들에게 엽서를 쓰고 있었다. 누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큰 옷상자를 들고 빙긋이 웃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천장이 높고 우아한 거울이 있는 고풍스런 호텔 방에서 패션 모델처럼 또 한 번 옷을 입어 그에게 보여야만 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박수를 치며 아름답다고 했다. 그러더니 패션 경매장에서 하듯 손가락을 높이 치켜 올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2벌의 외투와 패션 모델까지 합쳐서 $10,000를 내겠다. 라고. 나는 그의 농담에 까르르 웃다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예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인색하게 들어온 것 같았다. 아니,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희귀했던 말들이 날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내 곁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배짱 좋은 여자 주인공 노릇을 버리고 황홀한 감상에 젖은 여자로 되어버렸다. 한참의 침묵 속에서 그 기나를 바라보더니 그는 부스럭대며 자기 지갑을 뒤졌다. 그리고 나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유진 장수가 빙글에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개봉돈 4방의 고가구 위에 놓인 인형이 함께 찍힌 1980년이었을 것이다. 그해 가을 독일 문화원의 친지를 통해 한 예술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독일 청년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오라고 하지 뭐. 나는 거절을 못해 건성으로 대답해버렸다. 갑자기 알려진 작가 김영희를 보려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외국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세계적인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크게 보도된 까닭이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는 5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특히 화장실이 문제였다. 화장실 앞에 총총히 늘어선 모습은 끔찍한 희극이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우리 집을 찾았나 할 정도로 수선스럽고 복잡했다. 잡지에 난 당신을 한국에서 만나니 너무 기쁘다 하고 손을 잡고 수다를 떨었다. 그런 칭찬이 처음 몇 번은 즐거웠지만 드물게 보던 하얀 피부의 외국인들을 신물나게 보게 되자 외국인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심드렁해졌다. 나는 새 아이와 얌전한 시어머니와 함께 둥지에 깃든 새처럼 살던 집이 난장판으로 변해가는 것이 점점 싫어졌다. 그 무렵에 토마스가 내게 왔다. 또 어떤 코쟁이가 오는구나 생각했다. 짧은 머리에 키가 큰 애숭이 독일 청년 둘이 우리 집을 찾았다. 둘 중에 토마스라고 부르는 앳된 청년이 인형과 내 아이들에게 사진기를 들이대고 열심히 찍었다. 그날 밤 침대 시트 위에 널려진 몇 장의 사진들은 그때 그가 찍은 것이었다. 나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사진 뒤에는 또박또박 쓴 한글로 유진, 장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인형 사진 뒤에는 김영희 집, 개봉동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 그랬다. 그때 그는 아이들 이름을 희한하게 묻던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만년필을 꺼내 정성 들여 수첩에다 그 이름들을 한글로 쓰던 기억이 났다. 별 젊은이도 다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까불이 윤수는 없어? 토마스는 한국말로 어색하게 말했다. 그래, 윤수는 진득하게 한 곳에 붙어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사진을 못 찍었을 거야. 토마스는 그때 벌써 한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뜻도 아는 터였다. 18살에 시작한 태권도에 반해 한글과 한국의 역사를 꽤 깊이 공부한 뒤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그저 가볍게 그를 보았던 내 눈은 점점 진지해져 갔다. 너무 긴 여행 아니었어?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는 그윽하고 깊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리는 듯 낮게 속삭였다. 당신 아이들은 참 예뻐. 그 예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꼭 필요해. 나는 그의 말에 빙긋이 웃었지만 없는 아버지를 어디서 사오랴 생각하며 혀를 찼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여러 가지 내 신상에 대해서 물었다. 재혼에 관한 것,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는지,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운동을 하는가 아니면 술을 마시는가 등등을. 그리고 나의 경제 능력까지도. 그가 묻는 질문에 내가 예라고 대답할 조목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침대에서 나와 함께 비좁게 잤다. 나는 너와 함께 자고 싶어. 그가 너무도 당당히 말했기 때문이다. 플로렌스 교회의 맑고 푸른 하늘. 그 다음 날은 그 푸른 하늘에 얼굴을 묻고 허전해서 그가 사준 외투로 몸을 감쌌다. 맨헨으로 가는 도중에 들른 베로나 원형 극장에는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이 돌을 깎고 거대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원형 극장을 배경으로 그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때 어느 여성 잡지로부터 나는 기행문 청탁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더니 그는 황급히 극장 밑으로 뛰어내려가 팔을 독수리처럼 벌리고 크게 외쳤다. 토마스는 영희를 사랑한다. 나는 한편의 진지한 오페라 가극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펑펑 울었다. 그날은 꽤 오랫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다.
메넨 공항에서 우리는 이별을 했다. 그 이별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한마디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왜 울었는지 모른다. 우리들 사랑의 장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토마스는 나를 꼭 안으며 울면서 속삭였다. 영희, 너는 예쁜 아이들과 함께 꼭 내 곁에 다시 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어이없는 다짐을 했다. 이힐리 베디히. 메넨을 떠나 파리의 어느 호텔에 여장을 풀었던 며칠 동안은 밤마다 천둥이 쳐댔다. 나는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생의 공포에 휩싸였다. 혼자 평생을 외롭게 산다는 것이 정말 자신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